발매 전부터 마이클은 이 새 앨범 스릴러가 일대 혁명이 될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될 거다. 모든 수록곡을 싱글 커트 가능할 정도로 훌륭하게 만드는 게 마이클의 목표였죠. 이때 얼마나 독을 품었냐 하면은 사실 오프 더 월까지의 마이클이랑 스릴러부터의 마이클은 과장을 좀 보태서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백인들의 횡포에 삔또가 나가셔서 완전히 백인 음악을 폭격해버립니다. 초반에만 조금 오프 더 월 같은 분위기가 날 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마이클 잭슨은 항상 하얗게 분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스릴러 앨범부터 들어봤었는데 저는 마이클이 마냥 백인인 줄로만 알았어요. 특히 에디 밴 헤일런이 기타 솔로를 쳐줬던 Beat It, 폴 맥카트니랑 듀엣을 했던 The Girl Is Mine을 들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거든요. 마이클은 모든 곡의 퀄리티를 최고로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곡의 퀄리티가 최고고요. 특히나 스릴러, Beat It, 그리고 빌리진으로 이어지는 넘버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Wanna Be Starting Something, 그 다음에 Human Nature도 정말 좋은 곡들이고 어쨌든 그냥 이 앨범은 다 듣는 게 정답입니다. 빼먹을 곡이 하나도 없는 앨범이에요. 마이클 잭슨이 이 앨범으로 팝에 끼친 영향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 3개만 꼽아보자면은 첫 번째가 흑백 장벽의 붕괴, 두 번째가 문워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는 음악의 탄생, 이렇게 꼽을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흑백 장벽의 붕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마이클은 이 앨범 때문에 흑인들한테 볼멘 소리도 많이 들었다고 하죠. 성공하고 싶어서 백인들과 타협한 거냐. 이 앨범에서 마이클이 쓴 세션은 실제로 배경과 인종이 모두 달랐습니다. 기타리스트가 백인인데 베이시스트는 흑인이고 드러머는 또 흑인 재즈 드러머를 쓰기도 했죠. 그 와중에 폴 맥카트니랑은 듀엣을 했고요. 스릴러 앨범은 장르를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선택은 흑인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죠. 그간 흑인 음악을 절대 메인으로 안 넣었던 MTV가 대중들의 성화에 지쳐서 빌리진을 프라임타임에 편성할 정도였으니까요. 빌리진은 흑백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베이스라인이 강조된 포스트 디스코 곡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는데 빌리진, 이 곡이 더욱 이름을 알린 계기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게 이제 바로 문워크인 거죠. 지금도 마이클 잭슨의 시그니처 무브로 남아있는 문워크인데 이 시작은 198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1983년 5월 모타운 기념방송에서 마이클은 처음으로 문워크를 선보이고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마이클이 이 공연을 얼마나 별없는지가 드러나는 일화가 모타운 기념방송인데 빌리진을 안 틀어주면 안 나갈 거라고 마이클이 끊임없이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딱 자기 곡 중에 한 곡 허락받은 게 빌리진이었고요. 그래서 마이클은 이날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잭슨5와 오프 더 월 시절에도 춤은 췄어요. 그렇지만 이날 방송은 사람들이 마이클을 춤에서도 천재라고 생각하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 거죠. 절도 있는 퍼포먼스, 그리고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과감한 몸동작, 이때 입은 검은색 재킷과 한쪽짜리 장갑, 그리고 그 중절모도 마이클 잭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거든요. 이날의 방송은 가히 비틀즈 이후에 최대 사건이라고 할 만큼 TV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스릴러 앨범부터 마이클 잭슨의 댄스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거든요. 성공에 있어서 음악만큼 춤이 부각되는 때가 온 거예요. 문워크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보고 즐기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보는 음악이 받았고요. 이전까지 뮤직비디오의 최고봉이라고 꼽힌 거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였거든요. 그리고 그 보헤미안 랩소디 뮤직비디오는 그 오페라틱함을 살리는 촬영 기법과 다양한 특수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는 어디까지나 심심한 눈을 달래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하지만 마이클과 뮤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영화가 됩니다. 스토리가 있었고 춤이 있었죠. MTV의 시작을 잘 파고드는 선택이기도 했고 다르게 생각하면은 80년대를 MTV의 시대로 만든 1등 공신이기도 해요. 그 중에 최고봉은 단연 뭐 스릴러 뮤직비디오일 텐데 스릴러는 곡이 6분인데 뮤비가 14분이거든요. 그리고 뮤비 안의 곡 구성은 뒤죽박죽이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음악이 영화를 보완하는 도구가 돼버립니다. 스릴러라는 주제에 걸맞게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보는 사람의 오금이 저리게 하죠. 사실 그래서 뮤직비디오보다는 뮤지컬 영화에 가까워요. 실제로 마이클 잭슨은 이거를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필름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음악을 이보다 잘 표현할 수 없는 스릴러 뮤직비디오는 현재까지도 단연 역대 최고의 뮤직비디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릿과 빌리진도 역대 최고의 뮤직비디오로 꼽으라고 하면은 순위권 안에 꼭 들어가요. 이외에도 스릴러 앨범이 팝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결과적으로도 뭐 그토록 원하던 그래미와 롤링스톤도 휩쓸게 되죠. 7곡을 싱글 커트해서 모두 빌보드 차트 10위권 진입,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압도적 1위. 이 앨범을 사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 다른 앨범까지 사가서 음악시장 파이 전체가 커진 거는 이미 너무 유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마이클이 잭슨스 형제들과 함께 빅토리 투어를 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마이클을 보러 몰려듭니다. 뮤비에서 보여준 화려함, 그리고 문워크, 사람들은 공연에서도 같은 퀄리티를 기대하면서 어마어마한 티켓값을 감당해요. 흑인 가수 잭슨스가 역사상 투어 최고 수익 기록을 갱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셋리스트의 거의 절반은 마이클의 솔로곡이었죠. 이건 사실상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형제들 급전 땡겨주려고 한 투어에 가까웠어요. 이미 마이클은 잭슨스에 있기엔 너무 커버렸고 그 갭에서 벌어진 형제들과의 관계는 갈수록 회복 불능한 수준으로 치달았죠. 그런 갈등을 견디지 못한 마이클은 결국 독단적으로 투어를 끝내버리고 잭슨스에서의 활동을 마무리 지어요. 이제 완전한 솔로 아티스트가 된 거예요. 완전히 혼자가 된 마이클은 다음 앨범 배드를 발매하기까지 5년이란 시간을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완벽주의였던 성향이라서 앨범 사이사이의 텀이 거의 4년 5년 가까이 됐어요. 그때는 더욱 그랬죠. 스릴러를 통해서 이미 정점을 뚫고 뭐 거의 우주까지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망꾼 마이클은 후속 앨범을 무조건 스릴러보다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시달렸어요. 녹음할 때 욕실에 1억 장이라는 문구를 써붙이고 다닌 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앨범은 무조건 1억 장을 팔아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미쳐버릴 지경이었대요. 끊임없이 앨범을 다듬고 또 다듬으면서 다른 가수들한테 듀엣 제의도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도 모든 걸 직접 하게 되죠. 수록곡 11곡 중 9곡을 직접 썼어요. 그렇게 스릴러의 후속작 배드가 1987년 세상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배드 앨범 커버를 한번 보세요. 마이클이 너무 달라졌죠? 콧날이 조금 날카로워진 것 같고 턱도 좀 바뀐 것 같고요.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피부색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이 백인 음악 건드리더니 이제는 피부색까지 바꿨냐 하는 루머가 이때부터 사실 시작이 되었다고 봐도 좋은데, 마이클은 스릴러 이후로 외모가 바뀔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사건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백반증. 피부가 점차 하얘지는 걸 방치하고 있었는데 결국 하얀 피부가 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전신을 하얗게 화장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마이클의 파파라치 사진들을 보면은 실제로 거의 다 뭐 양산을 쓰고 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잖아요. 이게 다 백반증을 앓는 피부에 자극을 덜 주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제일 먼저 드러난 게 배드 앨범이었고요. 그렇다면 저 코와 턱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 마이클은 자서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코랑 턱 성형수술을 인정한 바 있었죠. 첫 성형수술은 사실 1979년에 있었어요. 영화 찍다가 코가 깨져서 성형을 했는데 그 수술이 잘못돼서 코에는 계속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뭐 주걱턱은 그냥 미용 목적이었고요. 마이클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많이 맞으면서 얼굴로 욕도 많이 들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너 못생겼다고 이런 말을 항상 들으니까 외모에 조금 심한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이클이 왜 굳이 미용 목적의 성형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사실 코도 수술의 명분이 있었던 거지 마이클이 뭐 가장 바꾸고 싶어한 부위 중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배드 때부터 마이클은 코가 상당히 날카롭고 좁아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런 마이클의 외모에 큰 영향을 미쳤던 또 다른 사건이 바로 펩시 촬영장 사고. 펩시 광고 촬영 중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서 이때 입원 치료를 받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백반증이 심해졌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마이클의 머리가 빠지게 됐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앞으로 머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바뀐 머리 스타일이 되었다는 거죠. 이때 마이클은 입원 생활을 하면서 쏟아지는 팬레터를 받아요. 워낙 어린이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어린이의 편지는 특별히 더 챙겨주게 되는데 이때 마이클이 답장해준 어린 팬 중 한 명의 이름이 바로 조단 챈들러였습니다.